자,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라는 엄청난 거장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그 딱딱하고 완벽한 대리석 흉상 말고요. 우리처럼 매일 고뇌하고 결점도 많았지만 정말이지 징글징글할 정도로 호기심이 넘쳤던 진짜 인간 괴테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이 여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꽤 놀라운 통찰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럽 전역에 자살 신드롬을 일으키고 당대 최고의 천재 과학자 뉴턴과 정면으로 맞붙었으며 무려 60년에 걸쳐 완성할 자기 걸작의 초고를 스스로 싹 다 불태워버린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네, 이 엄청난 타이틀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괴테의 스펙터클한 삶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스캔들, 뼈를 깎는 번아웃, 심오한 깨달음까지. 이 모든 극적인 순간들은 그의 평생 수건이었던 대작 파우스트를 완성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었죠. 1부 천재의 탄생, 프랑크푸르트의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엔 배경이 있죠. 괴테의 경우는 완전히 극과 극이었던 두 부모님이 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아버지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엄격하고 질서에 집착하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엄청나게 따뜻하고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이야기꾼이셨죠. 이 극명한 대비가 괴테의 성격에 평생 남게 될 이중성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가 요구하는 의무감과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자유로운 열정 사이에서 평생 줄다리기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내면의 충돌이 오히려 그를 위대한 작가로 폭발시키는 엄청난 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법학도로서 아버지의 기대를 채워주려던 순종적인 청년은 19살 무렵 끔찍한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경험이 그의 뇌구조를 완전히 리셋해버렸거든요. 모범생은 온데간데 없고 우주의 비밀과 진리를 갈구하는 탐구자가 태어난 거죠. 이때부터 연금술이나 신비주의 같은 것에 푹 빠지게 되는데 이때 강렬한 경영과 집착이 나중에 그의 걸작 주인공 파우스트의 뼛속 깊이 그대로 녹아들게 됩니다. 2부 베르테르 현상, 유럽을 뒤흔든 센세이션입니다. 20대 중반, 괴테는 지독한 짝사랑의 아픔과 지인의 비극적인 자살이라는 사건을 겪으며 완전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는데요. 이때 괴테가 남긴 정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시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요, 글쓰기는 숨을 내쉬는 것이었다. 무슨 뜻일까요? 젊은 베르테르의 실품은 대중을 위해 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자기 안의 끔찍한 우울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위한 내쉬는 숨으로 토해낸 거였죠. 그런데 숨을 쉬기 위해 내뱉은 이 철저히 사적인 고백이 놀랍게도 당시 억눌려 있던 유럽 전체 젊은이들의 가슴에 거대한 불을 지피게 됩니다. 당시 젊은 세대는 이 거칠고 규칙을 파괴하는 질풍노도 운동의 리더로 그를 열광적으로 추앙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는 메가 인플루언서나 팝 아이콘처럼 괴테는 그야말로 시대의 우상이 된 거죠. 비록 이 엄청난 명성이 모방자좌를 뜻하는 베르테르 증후군이라는 끔찍한 부작용까지 낳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건으로 그는 단순한 작가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현상 그 자체가 됩니다. 3부 번아웃과 이탈리아 도피,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해서 도망칩니다. 갑작스러운 명성이 주는 숨막히는 압박감을 피해 그는 바이마르 궁정으로 떠났어요. 자, 당대 최고의 문학 스타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군사위원회 위원장, 도로건설 감독, 은광검사관의 재무부 장관까지 맡게 됩니다. 무려 11년 동안이나 문학이랑은 완전히 담을 싸고 이런 극한의 행정 업무에 시달린 거예요. 끊임없는 결제 서류에 파묻혀 창조적 불꽃은 턱턱 막혀갔고 결국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처절한 번아웃이 찾아온 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1785년 9월 3일 새벽 3시 벼랑 끝에 몰린 이 최고의 유명 인사는 짐을 싸서 몰래 빠져나갑니다. 단 한마디의 작별 인사도 없이 심지어 가짜 이름까지 쓰고 말이죠.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한방중의 도죽극이자 죽어가는 예술적 영혼을 살리기 위한 철저한 자기구원 행위였습니다. 다 버리고 떠난 눈부신 이탈리아의 태양 아래서 그는 생동감 넘치는 예술과 자연을 쫙쫙 흡수하며 잃어버렸던 창작의 열정을
기적적으로 다시 불태우게 되죠. 이탈리아에서 에너지를 꽉 채우고 돌아온 괴테, 이번엔 사교계를 완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귀족 신분이었던 그가 조화 공장 노동자였던 크리스티아네 불피우스와 이른바 양심 결혼을 한 건데요. 사회적 체면이 전부였던 당시로서는 진짜 상상도 못할 스캔들이자 엄청난 반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조롱하던 말든 그녀는 괴테가 평생토록 간절히 원했던 꾸밈없이 따뜻한 진짜 가족의 삶을 안겨주었어요.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행복을 선택한 겁니다. 4부, 최고의 지적 파트너십, 결정적인 라이벌 관계입니다. 괴테가 이 새로운 삶에 안착할 무렵 우연히 나눈 대화 하나가 독일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우정을 탄생시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실러와의 만남이죠. 이 두 사람은 정말 재밌는 게 철저히 경험과 관찰에서 출발하는 현실주의자 괴테와 확고한 개념과 철학에서 출발하는 이상주의자 실러. 완전 극과 극이었어요. 근데 이 완벽한 대척점이 서로를 끊임없이 진화시키는 최고의 자극제가 됩니다. 실러의 그 날카로운 논리 덕분에 괴테는 먼지 쌓인 파우스트 초고를 다시 꺼내들게 되거든요.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바이마르의 작은 극장을 유럽 최고의 지적 무대로 바꿔놓습니다. 이들에게 예술은 우리가 요즘 흔히 보는 킬링타임용 쇼폼 같은 게 아니었어요. 무질서한 인간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인류를 더 높은 차원의 조화로움으로 멱살 잡고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믿었죠. 예술과 미디어의 진짜 역할이 뭔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꽤 묵직하게 다가오는 지점입니다. 5부. 오해받은 과학자 아이작 뉴턴에 도전하다. 다들 괴테를 미학의 거장으로만 알지만 정작 본인은 자연의 질서를 밝혀내는 과학을 자기 진짜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빛을 물리적 입자로만 봤던 그 위대한 뉴턴의 광학 이론에 정면으로 도전장까지 내밀었죠. 당시 물리학자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그의 색채로는 지금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따뜻한 색을 생동감으로 차가운 색을 우울함으로 연결한 이 색채 심리학은 지금도 수많은 현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바이블처럼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방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의 압도적인 에너지는 유럽의 지배자마저 홀려버립니다. 전쟁터에서도 베르테르를 챙겨 읽었다는 나폴레옹 황제가 프랑스 제국 전성기에 괴테를 직접 만나게 되는데요. 그를 딱 보자마자 깊은 경외감을 담아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진정한 남자군요. 진짜 멋있지 않나요? 역사를 뒤흔든 두 거인이 서로의 몸속에 흐르는 원초적이고 비범한 에너지를 단숨에 알아본 그야말로 짜릿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6부, 60년의 걸작, 파우스트적 여정. 자, 이제 그의 전 존재를 관통하는 궁극의 질문에 도달할 차례네요. 궁극의 지식을 얻기 위해 악마와 영혼의 계약을 맺는 학자, 파우스트. 1770년대 풋풋한 첫 초고부터 시작해서 1831년 죽음을 코앞에 두고 완성본을 봉인하기까지 무려 60년이 걸렸습니다. 와, 진짜 상상이 가시나요? 인생 전체를 하나의 작품에 갈아 넣은 거예요. 절망에 빠졌던 청년이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고 만물의 섭리를 꿰뚫어보는 백발의 철학자가 되기까지 그 진화의 궤적이 파우스트의 여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작품 속에서 파우스트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뇌하는 장면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에서 시작해 뜻, 힘, 그리고 마침내 행위가 있었다로 도약하죠. 이건 단순한 단어 찾기가 아닙니다.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색이 아니라 세상에 직접 뛰어들어 부딪히고 행동해야만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괴테의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수많은 분야를 미친 듯이 파고들었던 괴테의 치열한 삶 자체가 바로 이 행위를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죠. 황혼기에 접어들어서도 그의 지적 호기심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시에서 깊은 영감을 받고는 세계문학이라는 놀라운 개념을 창시해버리죠. 19세기에 이미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초월해서 전 인류가 지적 자산을 공유해야 한다는 통찰을 내놓은 거예요.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연결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200년 전 그가 얼마나 시대를 아득히 앞서간 선구자였는지 새삼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1832년 만물의 이치를 줬던 위대한 거인은 임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점점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전해지는 말은 바로 빛을 더. 평생을 깨달음과 진리의 빛을 향해 진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걸어갔던 한 남자의 삶을 이보다 더 장엄하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 60년짜리 걸작이 품고 있는 가장 깊은 아이러니이자 궁극적인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우스트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진짜 이유가 뭘까요? 죄 한 번 안 짓는 완벽한 인간이라서?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수없이 유혹에 흔들리고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단 한순간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완벽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그 처절한 노력과 몸부림 자체가 구원의 유일한 열쇠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혹시 정해진 정답만을 찾기 위해 너무 강박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과연 파우스트처럼 그리고 괴테처럼 정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다음 문을 열어젖히고 질문을 던질 용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멈추지 말고 삶의 빛을 향해 계속 나아가라는 것. 바로 이것이 60년에 걸친 걸작과 그의 경이로운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분석을 마칩니다.